네, 안녕하세요. 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나스닥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데이터들이 나올 경우는 없었어요. 마지막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고용지표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봐야 될 게 대부분이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발언이 좀 세게 나온 게 좀 많았어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락을 좀 보였고, 그 외에도 목요일 날 좀 이슈가 됐던 게, 목요일 날 좀 이렇게 계속 좀 강하게 빠졌거든요. 분봉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좀 목요일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갑자기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목요일에 이게 이 당시에 나왔던 뉴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미국에서 봤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나왔어요. 뭐 CIA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비슷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도 러시아가 언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정보들을 미국이 계속 공개를 해왔거든요.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맞았어요. 대부분이 뭐 바로 공격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그게 맞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올라왔고, 거기다가 매파적 발언이 또 있었고, 매파적 발언 뭐 금리 인하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식의 매파적 발언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란 이슈가 터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던 게, 장 전에 이제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지표도 안 좋았어요. 사실상 고용지표도 좋지 않았다 보니까 이거 안 좋겠는데, 진짜 안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끌어올리면서 조금, 그리고 어느 정도 버텨주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요 날이 조금 특이했어요. 금요일이 조금 움직임이 평상시랑 좀 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뉴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만 본다라면은 목요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맞는 자리였죠. 저항을 맞는 자리였는데, 그 부분도 못 올리고 20선 부근에서 그냥 마감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1점 몇 퍼센트 이제 뭐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위치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준다라면은 조금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세워질지는 이제 가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 이제 저녁에 가봐야지 아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 반대로 이제 하락으로 봤을 때는, 자, 이 저항들 5일선 저항이랑 21선 저항을 넘지 못하는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고점은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고점이었고, 여기 고점이었고, 여기 고점이었고, 지금 고점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점. 자,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 저점도 역시 조금씩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자리는 16,000포인트이지만 16,000포인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요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까지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없었어요. 걔네들 이슈가 터지면서 뭐 유가, 금, 그리고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국채 금리도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도 좀 그런 식의 움직임들, 그리고 환율이 강하다는 거는 결국은 달러로 안전자산으로 좀 움직이겠다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 지금까지야 이제 하마스랑 이쪽 전쟁했을 때 뭐 크게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자 뒤에 어차피 뉴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거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낮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낮게 보면은 요 정도 보이죠. 대략적으로 많이 낮게 보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네요. 15,600포인트에서 15,7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에다가 하나 더 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5,600포인트 정도. 자,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갖다가 뭐 잘 잡아가지고 60선에서 살려서 다시 들어 올리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기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면 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양봉을 하나 더 세우면서 좀 괜찮게 간다라면은 그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랬을 때는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와도 16,000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움직임 좀 중요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어디서 마무리를 하느냐, 그게 좀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미증시는 이 정도로 봐주시고, 국장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을 받고 있죠. 나름 여기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나름 여기서 버텨줬는데, 자, 한번 이제 빠졌지만 되돌림 준 거는 좋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
또다시 빠져놓고서 뭐 한번 살려보려고 했지만 저항 맞는 모습이죠. 결국 여기서 저항을 맞는 모습이고, 자 결국은 이 아랫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이 아랫단 뭐 미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갭 상승하면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갭이 상승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금요일 날 올랐던 그 위치였었던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올라가서 출발하더라도 2730선 대략적으로 한 0.5에서 0.8% 상승한 가격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거기서부터 만약에 음봉을 만들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모습은 안 나오겠죠. 결국은 계속돼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압박이 계속 눌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고 봤을 때는 제가 보는 위치는 얘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을 이제 마지노 라인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을 좀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라인을, 이 파란 선을 좀 지지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만나는 지점은 앞전에 좀 중요하다고 봤었던 지점이 2670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좀 시장이 눌리고 뭐 이것저것 국채금리 뭐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2670선까지는 열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뭐 상방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상방으로 간다면은 뭐 크게 우려할 거 없이 2780선 넘어가는지 요걸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자, 우선 수급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번 주도 강하기는 했어요. 코스피에서 강하긴 했는데, 여기 들어온 자금에 전체가 전부 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전부 다 들어갔고요. 오히려 나머지 종목은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돈을 더 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은 무너지는데 지수는 나름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거죠. 만약에 SK하이닉스하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했다면은 시장은 솔직히 강한 하락으로 가면서 하단을 전부 다 깼을 거예요. 걔네 둘로 지금 시장을 잡아두고서 나머지 종목에서 이탈이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잡아주는 종목마저도 없으면서 그냥 대량으로, 그냥 사실상 대량이죠. 코스닥에서는 요 정도 나오면 대량이에요. 자, 이 정도 나오면서 좀 대량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도 이제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코스피도 무너졌어야 되는데 삼전하고 하이닉스 쪽에서 잡아주니까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물은 또 어땠느냐 봤을 때, 지난주 뭐 그 전주만 하더라도 선물과 현물을 같이 사는 외국인이었어요. 뭐 이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다 같이 사는 약간 요런 움직임이었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사긴 샀는데 그렇게 나름 강했죠. 강하게 샀지만 현물도. 자, 근데 선물에서는 지금 봤을 때 1조 2천억씩 던지고 6천억씩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선물은 던지되 현물은 샀다. 전과는 조금 다르죠. 현물과 선물을 둘 다 사는 모습에서 지금은 현물만 사고 뒤에서 선물에서는 조금 던지면서 약간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증시 자금으로 봤을 때는, 증시 자금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났어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좀 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우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시장에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1조, 52조, 그러다 55조, 55조, 56조, 그리고 57조까지 지금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면서 자금들은 들어와주는 추세고요.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신용 잔고가 늘기는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18조 얼마에서 놀다가 지금은 19조 5천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신용 잔고가 늘었다, 이거 뭐 B2가 뭐 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위험하진 않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지수가 하단으로 내려가면서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늘지 않고 이 정도에 버텨주는데,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신용을 쓰면서 이제 하단을 갔다가 내려갈 때, 지수가 내려갈 때 신용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신용 잔고는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지수가 빠질 때, 그때가 위험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고객 예탁금이 늘면서 신용 잔고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지수가 무너질 때 이제 신용 잔고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땐 조금 위험하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자, 지수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우선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목요일 날 이란 이스라엘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굳이 안 가져왔어요. 자, 그거 외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어차피 뒤에서 이제 이란 이스라엘 따로 얘기 드릴 거니까, 매파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목요일 날 매파적인 이슈가 이제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그렇게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인하를 안 해야 된다. 지금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자, 1, 2월에 인플레 우려가 있었어요. 1, 2월에 계속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가 정말 안 좋았어요. 1, 2월 정말 안 좋았는데 3월 들어가면서 3월 FMC에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은 1, 2월은 그냥 계절적인 요인이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고 하락하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내려가는 그런 구간일 뿐이다.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오는 그러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한다. 뭐 3회를 갖다가 진행할 거다. 금리 인하는 3회를 진행할 것이다. 약간 이런 내용으로 파월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불러줬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른 곳들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지금 3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한 번 해야 된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까지도 얘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번 3월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CPI가 나오거든요. 3월 달께 이제 CPI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추가로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연은의 매파적인 발언과 그리고 미국 고용지수 앞뒀죠. 이제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발표를 하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을 거 아니냐 라면서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실 뒤에서 이제 뉴스가 좀 돌았던 게 48시간 이내로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아까 전에 분봉 보셨죠? 분봉 보셨듯이 강하게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굳이 근데 이제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는 해요. 어차피 과거 데이터니까 저도 좀 이해는 좀 안 되는데 고용지표가 호조인 상황에서도 지금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요게 조금 독특하기는 해요. 자, 왜 그랬냐라고 봤을 때는 고용지표 보면은 3월 달만 하더라도 고용지표가 30만 3천 건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는 고용이 너무 탄탄하다 이 얘기죠. 그거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 뒤로 빠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고 가면은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게 또 사라졌네. 자, 금요일 날 나왔죠. 금요일 걸 보게 되면은 자, 금요일날 고용지표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우선 원래 비농업 고용지수가 원래 21만 건을 갖다가 예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만 3천 건이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월 대비해가지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민간 비농업 쪽으로 이제 고용 변화를 보더라도 16만 건을 예상을 했거든요. 16만 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23만 건이 지금 나오면서 이것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전월 대비해 가지고도 23만 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탄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용이 탄탄했었고 자 실업률이 좀 중요하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전달에 이제 3.9% 예상치도 3.9%인데 3.8이 나왔어요. 자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았고 그리고 훨씬 낮았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다.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자, 이렇게 고용이 탄탄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랐으니까 이제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왜 쟤네가 올랐냐라고 다시 본다면은 고용 일자리는 많아졌어요. 근데 이 일자리 자체가 양적으로 많아졌지, 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졌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제 화이트 칼라 쪽 이런 쪽의 일자리는 굉장히 줄어들었고 여전히 이쪽에선 질적인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좀 블루 칼라 쪽 이런 쪽에서의 양만 좀 많이 늘었다라는 게 의견이 좀 있고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자 평균 시간당 임금 저도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자 시간당 임금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4.1이었었고 그 4.1을 갖다 보여줬어요. 전달에 4.3에서 줄었죠 오히려. 자, 만약에 일자리가 이렇게 많았다면은, 그리고 고용도 많았고, 사람들이 이직도 그렇게 많았는데, 이직이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이직을 하거든요, 웬만해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간당 임금이 더 늘어나요. 근데, 자릿수만 늘었고, 시간당 임금이 줄었다는 거는, 양만 늘었을 뿐이지, 일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양만 늘었을 뿐이지,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백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올랐다라고 이제 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렇게까지 굳이 올릴 일인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춘 데이터가 아닌가.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나름 좀 끼워 맞춘 데이터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MOM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0.2에서 뭐 0.3 요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MOM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예상치였었던 0.3과 0.3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고용 데이터가 안 좋아.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 보고 나니까 솔직히 이거는 일자리 개수만 늘은 거지 질적으로 늘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시간당 임금, 중요한 건 시간당 임금이야. 얘네가 시간당 임금이 줄면 줄수록 인플레는 잡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데이터 때문에 조금 그 전날 좀 하락을 했던 거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다시. 자, 6월 데이터죠. 6월 데이터 같은 경우인데, 금리 인하를 한 번을 갖다가 6월에 시작한다는 게 이제 50%로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뭐 엄청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 지난주에 55%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50%로 좀 줄어든 모습이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게 39%에서 46%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동결 가능성이 좀 더 올라온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 7월달은 뭐 당연히 뭐 인하할 거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가봐야지 아는 거니까. 자, 당장은 6월달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지만 예상 밖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얘네들 물가가 굉장히 빨리 하락했어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돈이 막 돌아요. 회사들도 좋고 그러니까 소비도 좋고 막 그래 버리니까 지금 인플레가 막 안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 처음에는 미국이 먼저 떨어졌잖아요. 유럽이 안 빠지고 막 천연가스 안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고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벌리니까 소비가 막 줄죠. 소비가 줄죠. 한국도 비슷하죠. 돈이 안 벌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소비가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건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지 않고 고용도 탄탄하고 경제도 탄탄하니까 꾸준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상 밖에 이제 유럽은 이제 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고 그래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먼저 6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한 번 할 때마다 0.75%씩 내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분기마다 0.75씩 4번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뭐 굳이 그 뉴스까지 가져와라고 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볼 건 그거예요.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경우에 예비 수치가 2.4%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기대치는 2.6%였고요. 3월 달 이 예비 수치는 지금 최근 4개월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자 근원을 뺀 수치를 보더라도 전월 3.2에서 2.9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2년 만에 드디어 최저치를 기록한 뭐 이 정도가 나온다면 2%대 이렇게 나온다면 솔직히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랑 꼭 굳이 똑같이 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환율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환율 외에 지금 각 국가의 물가 지수를 보고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물가가 많이 빨리 빠르게 빠진 곳들은 지금 인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환율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쪽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가 2.7에서 2.3으로 내려왔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3.2에서 2.4까지 모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라면은 솔직히 ECB가 금리 인하를 하는 데는 부담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상황이 소비를 좀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유럽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해야 되고 미국이 진행 안 한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ECB도 미국 연준이랑 동일하게 물가를 2%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2%가 얼마큼 나오려고 하죠. 모습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달에 3.1%, 미국은 CPI가 2월 달에 3.2로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니 하니 이러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방금 봤다시피 뭐 2점 몇 대가 계속 보이죠. 자, 그러니까 쟤네는 좀 할 수 있다. 약간 이해가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각 국마다의 물가 상황을 보면서 각국마다 개별로 이제 움직이는 약간 금리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좀 데이터가 고용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면서 안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미증시 나스닥 쪽만 좀 희한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조금 해석하기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굳이 해석한다면은 일자리의 질과 양이 조금 달랐다. 이 정도로 그냥 저는 해석 드리고 싶어요.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요일날 국채금리가 좀 올라갔죠.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었었고, 지금은 이 하단을 갖다가 깨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러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또 CPI가 나오죠. CPI에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 지금 4.4%를 계속 건드렸어요.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요날도 4.4%를 건드렸고, 요날도 4.4%를 넘겼고, 금요일도 4.4%에 마감을 했어요. 한 여러 번 계속 치면은, 이렇게 계속 치면은 결국은 뚫려요, 이게. 자, 근데 지금 당장 뚫진 않더라도 지금은 앞전에 저항으로 잡혀 있었던 곳이 여기거든요. 대략적으로 4.35%였어요. 자, 여기가 저항, 자, 여기가 저항, 자,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자, 요런 저항 자리를 갖다가 계속 막혀 있었던 거였거든요. 자, 여기서도 계속 막혔죠. 여기서도 막혀 있었고, 여기서 막혀 있었는데, 지금 그걸 계속 뚫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건 뚫렸다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다. 그래서 채권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 정도는 모습이다.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진짜 금요일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버텨줘 오히려 상승했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했어요. 특별한 걸 뭘 이슈를 갖다 붙일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게 금요일 장이에요, 조금. 자,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좀 중요한 자리였었던 게 여기였었죠. 80불대. 자, 80불대 여기를 갖다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를 넘어서고서 지지받고, 자, 돌파하고 지지받는 그런 모습이고, 다시 추가 돌파하는, 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좀 강한 저항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러 번 때리죠. 때리고 눌리고 때리고 눌리고 때리고 이러다가 돌파를 하죠. 그리고 확인자를 보통 주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올랐으니까 눌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눌림 주더라도 이제는 84불 이하는 내려오기 힘들겠죠. 눌림 주고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일 요런 차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정신 나간 듯이 요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자, 그래서 유가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미 돌파할 곳은 다 돌파했어요. 저항이란 곳들 다 돌파했기 때문에 유가는 사실상 90불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90불에서 많게는 95불 사이까지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좀 잠겨서. 네, 그래서 유가도 지금 그런 상태이고, 자, 그럼 다음 주에 뭘 봐야 되느냐? 그걸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좀 중요한 게 나와줘. 또 고용 지표가 그나마 좋았으면은 좀 CPI도 좀 기대해보고 이러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CPI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는. 3월 CPI가 수요일날 나와요. 이게 수요일날 나오고 PPI는 목요일날 나와요. 근데 수요일날은 우리 국장이 이제 쉬어가죠. 국장이 이제 총선으로 쉬는 날이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CPI는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눌림을 보통 받는데, CPI 리스크 때문에 보통 그 전에 눌림을 받는데, 오히려 국장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약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막 강하게 막 끌어올리려는 모습은 화요일날은 안 나오겠죠. 오히려 나오기 쉽지 않겠죠. 월화 중에 뭔가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은 화요일날 막 미리 사둬야 돼 막 이러면서 수요일 전에 미리 사둬야지 이러는데, CPI가 막 그렇게 기대가 안 되는 수준에서 막 미리 사둬야 돼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긴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럼 화요일날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는 날이겠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갭을 뜰 거예요, 분명히. 개인들이 봤을 때는 미증시 올랐어 하면서 갭 떠야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올랐어 하면서 갭을 띄울 거예요. 거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면서 만약에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화요일도 눌린 상태로 마무리를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수요일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수요일날 우리 국장이 쉬고,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목요일날 충격을 더 받을던지, 아니면은 CPI가 잘 나오면은 다시 갭 뜨면서 다시 올라가겠죠. 약간 변수가 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휴일이 하루 더 껴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죠. 이번 주 영상이 좀 길긴 하네요.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자, 근데 좀 영상이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필요하신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 이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날이었어요. 4월 2일 정도였죠. 4월 2일 날 거의 지난주였어요. 자, 거의 지난주 주 초반에였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갖다가 공습을 했어요. 사실상
시리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영사관이면은 이란의 영토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사관은 그들만의 공간이에요. 그 다른 곳에 있더라도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은 한국 영사관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미국 영사관을 막 도망가는 이런 행위들이 이런 것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란 영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를 갖다가 공습을 했고 그냥 뭐 한 대 맞고 그냥 끝났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날 뉴스에서는 뭐 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총 13명인가 사망한 걸로 제가 봤어요, 다른 뉴스에서. 자,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이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거는 중동 확전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케이스죠. 지금까지야 이란의 그 무장 세력들, 뭐 하마스나 아니면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이 그냥 와서 이제 툭툭 건드리니까 걔네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이제 중동으로 확전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직접적으로 공습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망을 했다라는 건 좀 이슈가 좀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보복을 예고를 했어요. 근데 보복을 언제 할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날 내용이 나왔던 게, 미국이 이야기한 게 48시간 안에 이란이 보복할 거다, 공격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뜨면서 시장이 좀 눌렸어요, 목요일 날. 자,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복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데 봤을 때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둘 다 얘기를 했어요. 너희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설마 미국을 건드릴까 싶기도 해요.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살짝 버리는 케이스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미국은 폭격 직후에 자신들은 폭격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갖다가 폭격할 때 미국은 몰랐다, 우리는 걔네들이 그거 폭격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거기 우리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 라고 이란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저거 이스라엘 혼자 한 짓이다, 이렇게 약간 발을 뺀 거죠, 미국이. 그와 동시에 미국, 만약에 니네가 공격하더라도 미국 자산은 공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 자산을 공격하지 말고 미국은 건드리지 마, 공격할 거면 이스라엘만 공격해라고 열어준 거예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해도 우린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미국 것만 공격하지 마라고 하면서 공격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자, 결국은 이란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당연히 미국 거 빼고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자기 자국민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영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또 안 하면은 자국 내에서 위치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주에 예상을 한다, 약간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가 무슨 뭐 팔레스타인인들이 뭐 이스라엘인들을 뭐 하는 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 날짜에 거의 맞춰서 전후로 해가지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게 다음 주 한 주중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스로, 그래가지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은 직접 공격을 가능하느냐. 왜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리가 좀 멀고 중간에 이라크가 껴있어요. 이라크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를 갖다가 넘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여기 있죠. 여기에 헤즈볼라가 있고 여기에 이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이란이 여기를 건너가서 해야 되는데 좀 거리가 멀죠. 이라크 땅도 크고. 직접 공격이 될까라고 보지만 직접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격하려면 뭐 미사일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드론을 날리거나 미사일 이제 날리는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고, 아니면 전투기가 가거나. 근데 전투기 갔을 때는 자국민들이 질 수도 있으니까 전투기를 보내진 않겠죠. 무인 드론이나 이런 걸 계속 날리겠죠. 자, 그런 식이 될 것 같고, 자, 이란은 어쨌든 간에 공격을 한다고 했고, 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 시켜가지고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공격을 한다라면 이건 확정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헤즈볼라도 갑자기 또 일어서죠. 자, 이란 보복에 우리도 함께 힘을 써주겠다, 바로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도 동참하면서 너희가 같이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겠다 라고 하면서 헤즈볼라까지 이제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이제 전쟁을 갖다가 시작한다는, 제대로 사실 얘네 둘은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미사일 주고받으면서 막 폭격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막 하마스가 몇 천 발의 미사일을 날리는 막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날려가면서 그냥 주고받고 이 정도였었는데, 자, 만약에 제대로 전쟁을 시작한다고 하면 헤즈볼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붓겠죠. 자, 그랬을 때는 또다시 전쟁의 확전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금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중동 이슈가 퍼지면은 유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터지면은 유가가 움직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안 올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는 유가를 갖다가 건드릴 만한 그 곳이 없어요.
지금 어디서 얘네들 구간에서 지금 막 원유를 갖다가 시추하는 그런 작업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그렇게 큰 타격을 안 줬어요. 그 전에 얘네들 전쟁했을 때 그냥 유가가 조금씩 올랐던 거는 혹시라도 중동으로 확전이 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거지. 유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올릴 만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얘네는. 근데 반대로 이란과 만약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중간에 이라크까지 껴있죠. 그러면 중동 확전이 가능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중동 전쟁이 되는 거죠. 뭐 중동 이제 5차 전쟁, 뭐 6차 전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에 이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유가가 요즘 최근에 강하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자, 근데 채권 금리 왜 올랐느냐? 뭐 고용지표도 있었죠. 고용지표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거 물가를 갖다가 못 잡는다는 거예요. 물가를 못 잡으면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도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사실 시장은 무너졌어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게 제가 그게 조금 독특하다. 계속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좀 독특했다. 좀 시장이.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이란이 이제 공격하는지 봤는데 오늘 뉴스가 하나 또 추가로 붙더라고요. 자, 우선은 미사일을 탑재한 샤헤드 드론을 갖다가 공격하겠다라는 걸 또 이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미국의 이런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막으려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도 전쟁을 언제 하겠다, 뭐 뭘로 하겠다, 어디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보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쟁이 터지죠. 자, 미국도 이번에도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요 정도예요. 미국 공격 자제 요청. 자, 미국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공격하지 말고 이스라엘 공격하더라도 자, 요 정도의 언급만 그냥 좀 나왔다는 거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갖다 날릴 거고 거기다가 드론도 좀 날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위에서는 헤즈볼라도 같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동 확전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뉴스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중동 확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국장 같은 케이스에서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 후에는 약간 좀 하락한다는 또 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나름 그냥 리스크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는 싶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는 CPI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보시면은 3월 달만 볼게요. 3월 달 데이터로 이제 가지만 3월 달이 한 요 정도 되죠. 한 요 정도 돼요. 자, 3월 달에 여기에요. 3월 달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데이터로 CPI가 나올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가를 빼고 뭐 식료품 빼고 뭐 그런 에너지 쪽 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까지 계속 해석을 갖다가 고용 지표에서도 요건 조금 아니니까 그래도 좀 좋았어. 그 요렇게 보면은 좀 좋잖아. 이게 한두 번은 가능해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석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되고 CPI가 돌아서는 차트가 나오면은 그거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상태이고 그만큼 나스닥이 올라온 만큼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는 있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제가 중동 이쪽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가 안 터진다면은 저는 우상향 계속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슈가 조금 이제 좀 터지지 않을까 계속 아슬아슬 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 쪽은 좀 진정이 됐느냐라고 봤을 때는 후티 반군이죠. 후티 반군들은 홍해에서 선박을 갖다가 90척을 공격을 했고 미국, 영국도 못 막는다. 이거를 갖다가 인정한 것이다. 자, 얘네들이 뭐 공격해봤자 이 정도 뭐 사망했고 부상했고 그리고 90척을 갖다가 공격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도 뭐 인플레 이슈는 계속 올라왔었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인플레 이슈가 좀 빠지는지 혹시라도 좀 빠지는지 그걸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도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더 전쟁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나토가 이제 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까지 이제 공습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지금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 중간에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야. 나토에 가입할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징병을 갖다가 또 하려고 했는데 징집이죠. 징집을 하려고 했는데 25세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다 보니까 징집이 힘들어요. 그러면은 막 다른 데서 미사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무기도 계속 줘야 되는데 좀 나토한테 좀 받은 게 있지만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뭐라고 하죠? 사실상 이거는 나토랑 우리랑 싸우는 거 아니냐. 나토 니네가 얘네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약간 요런 말들도 있어요. 좀 뉴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다 가족이 좀 그래가지고
우크라 쪽 이슈가 그렇게 아직 강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이쪽도 좀 길어진다, 약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가 나토에 가입하기는 힘들 거는 같아요, 당장은. 왜냐면 나토에서 요청한 게 약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나토 집단 안보 조항 적용해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러시아가 이만큼을 뺏어갔죠. 이만큼 러시아가 막 침범해가지고 뺏어갔어요. 자, 이거는 러시아 거라고 인정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로 있는 것만 우선 나토가 보호하는 영토다, 약간 요렇게 이제 지정할 건데, 니네 이거 인정할 수 있어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싫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토에 당장 들어가긴 좀 힘들어 보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썰이 좀 있을 것 같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7월, 진짜 빨리 들어가도 7월, 나토 출범 75주년을 맞아 오는 7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필요 가입성에 대해서 뭐 정치적 여건을 놓고 격전을 벌일 전망이니까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뭐 좀 계속 지지부지 좀 들어가니마니 이런 얘기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고,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 좀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높아요. 지표들 안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고용 지표나 소비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안 좋았어요. 자, 지표가 안 좋은 와중에 그럼 대외 변수가 없어야 되는데, 대외 변수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홍해에서 뭔가 좀 홍해 쪽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데, 여기다 진정됐으면 다행인데 홍해 쪽도 진정이 안 됐고, 자, 우크라이나 쪽도 진정이 안 됐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진정이 안 됐고, 근데 갑자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란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하나가 더 생겨버렸죠, 대외적 변수가. 그러면서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유가를 보고 있는데, 유가는 정신 나간 듯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CPI, 국채금리도 지금 기어이 또 끌어올라가면서 마지노선,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 위를 갖다 상단을 계속 건드리는 모습. 전체적으로 웬만한 지표들은 다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자, 전부 다 안 좋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런 지표들 안에서 수요일날 CPI가 나오는데, 수요일날 예상되는 CPI도 그렇게 막 썩 좋은 데이터도 아니에요, 사실. 아까 유럽 같은 경우는 2점 몇 퍼센트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3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YOY로 봤을 때 3.2%였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번에 예상하는 게 3.4예요. 이미 꺾였던 게 올라간다라고 봤어요, 이미 YOY는. 자,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하향 곡선을 꺾고 있었는데, 이렇게 꺾다가 옆으로 갔거든요, 이번에. 원래 3.2가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옆으로 하루 그냥 1월 달이 3.2였었고 2월 달이 3.2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3.2, 3.2였어요. 여기가 3.2고 3.2였어요. 근데 지금 3월 달에 이러고 올라가 3.4를 갖다 찍겠다는 게 지금 이게 예상치예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얘기하죠. 전월 대비 괜찮잖아, 약간 요런 해석을 또 하거든요, 사람들이. 0.4에서 0.3으로 빠지잖아. 전월 대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YOY가 어떻게든 빠져야 돼요. YOY가 큰 틀인데 이 큰 틀이 안 빠진다면은 이게 뭐 0.3으로 빠지든 0.4가 나오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3.4까지도 이미 반영을 했어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시장이 이거 3.4가 가도 크게 문제 없어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솔직히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니들은 올라가라, 지표는 안 좋든 좋든 간에 그냥 시장은 끌어올려 볼게, 약간 요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표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웬만큼 다 많이 나왔고, 대외 변수 좀 많이 나왔으니까 리스크 조절이 좀 필요한 한 주가 되겠다. 여기에 다음 주 한 주를 갖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약간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리스크 조절을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 다행인 거는 금요일 날 미증시가 안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리스크 조절할래 라고 한다면은 장 초반에 오전장에 충분히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해외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끌어올려줬잖아요, 금요일 날. 왜 끌어올렸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저 정말 그렇게 고용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끌어올렸다 라고 하기에는, 나와 있는 지표들이나 이것저것,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보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보지만, 조금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지표들이 지금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안 가져오긴 했어요. 자, 그런 지표들도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금요일날 올라서 다행이죠. 우리는 올라 다행이에요. 월요일날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를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떴으면은 개인들은 분명히 국장에서 분명히 띄울 거예요. 국장에서 분명히 시초가 여기 정도 띄우고 시작할 거니까, 한 2700, 한 40, 50 정도 띄우고 시작할 거니까, 나름 여기서 좀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게 내가 주식 비중이 지금 100%다 라면은 솔직히 저는 이거는 무조건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야, 나는 네가 아무리 줄이라고 해도 지금 나는 50%에서 그냥 위아래로 대응하고 있어. 그러면 좀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막 100%에다 막 신용 다 쓰고 막 그러신 위치라면은 요건 좀 리스크 관리,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해야 될 분과 안 할 분은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래간만에 좀 하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되게 우상향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좀 많은 재료들과 많은 데이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리스크는 100% 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리스크의 그냥 대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